아마 오늘 이 세션은 우리 행정학자로서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다뤄야 될, 또는 철학에서 다뤄야 될 파트인데, 우리 행정학에서 왜 이런 주제를 한번 논할까 하고 좀 이렇게 의아한 분이 좀 계실 겁니다. 잠깐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우리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 연구단을 만들었고 이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다른 일정으로 그 1세션은 못 오고 이 다음 세션에 오셔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취지를 아마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 전에 우리가 이제 기조발제자로 모신 분이 사실은 행정학자가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AI 시대에 지금 계속 지금 되드는 화두가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 학문만을 가지고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AI가 그걸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전공한 분야와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또는 완전히 넘어가서, 내가 만약 인문학자면은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 또는 인문학 안에서도 우리는 응용과학이지만은 순수한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소통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요사이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은, 이제 논문이 그것도 외국에서 꽤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기술 번역 관료 또는 기술 번역 전문가라 그럽니다. 이때 번역이라는 말은 뭐 영어를 독일어로 바꾸고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이 아니고 의미 해석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줄 거냐, 이걸 해석하는 그런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행정학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시경 회장님께서 금년 초에 아마 양자인식연구단을 만들고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출범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 단장도 우리 행정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철학 전공하는 경희대학교의 신충식 교수님이 지금 단장을 맡고, 인사 좀 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자인식 연구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아니고요, 월 2회 우리가 줌으로 매월 2번씩 우리가 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학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리학자, 오늘 또 아마 우리 발표한 이지호 교수님은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또 토론자도 지금 김동환 교수님도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이 와서 행정학에 이것이 왜 접목될까? 그 이재호 교수님은 이게 생소한 게 아닙니다. 이재호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행정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그런 책을 여러 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발표 들어보시면은 우리 행정학하고 어떤 접점이 나올 수 있겠다는 아마 좋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태수 교수님, 잠깐 일어서시죠. 예, 철학을 하신 분인데, 원래 이분의 박사는 주시죠. 예, 앉으셔야 됩니다. 김 교수님의 원래 박사학위는 뭐냐면은, 원래 독일에서 내공학을 했습니다. 내공학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의학 있죠. 중의학으로 또 학위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최종 학위는 뭐냐면 원료 사상 가지고 학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원료 사상이 지금 최근에 양자 이론하고 굉장히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발제는 우리 행정학자로서는 굉장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좀 시간을 한 20분 정도 내지 25분 정도, 그 정도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 토론자도 오늘 전부 다 AI 전문가, 또 우리 박기식 원장님은 애들이 그 AI 부원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토론자로 오늘 모셨고, 또 우리 가톨릭 대학교에 지금 AI 융합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원장으로 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때문에 일부러 오늘 중요한 행사에서는 불구하고 오늘 토론하러 부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김태수 교수님 다음에 발표하시면 되겠죠.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이재호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태수 교수님 발표하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토론자 네 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인하대 김도환 교수님, 아까 했잖아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다음에 고려 사이버대학의 오수열 교수님도 사실 철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지방의협발전연구원의 우리 김상미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대학교의 우창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우창민 교수님은 행정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 지금 섞여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호 교수님 발표, 복잡계 과학으로 본 대한민국의 난제란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앞으로 갈게요. 일단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물리학과에 있고요. 제 주 전공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이고, 통계 물리학을 이제 기반으로 복잡계 과학 연구를 거의 평생 동안 해오고 있고요. 행정학하고의 접점은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에 명승환 교수님 그룹하고 저희가 다양한 과제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 특히 복잡계 개념을 적용해서 복합 난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연구를 이제 해오다가 최근에는 명 교수님이 양자 행정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일부 참여해서 같이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복잡계 과학을 어떻게 행정학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저는 행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저런 개념들을 갖다가 행정학에다가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저는 기쁘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오늘 저기 난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할 건 아니고 복잡계 방법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행정학적인 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방법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조직화 임계성, 그다음에 퍼콜레이션 이론, 고차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행정학에다가 도입할 것이냐, 그런 것이고요. 저의 연구는 이제 명승환 교수님, 김두환 교수님하고 같이 이루어졌고,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씩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저의 그 흐름은 처음에 왜 복잡 행정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핵심 이론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행정학적인 제가 생각하는 행정학적 의미를 이제 제안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약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넥스트. 안 넘어갑니다. 예, 다음이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다양한 난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현상에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220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89개가 지금 아마 이 퍼센트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390조 원의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우리는 지난
9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생했는데 희생자가 1,300명이 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수도권 집중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고 지금 50.8%, 2,630만 정도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할까요? 넥스트. 자, 그런 거에 제가 던지는 복잡계적인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행정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굉장히 선형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원인이 결과에 그냥 비례한다. 시스템은 항상 균형을 향해서 간다. 미래는 항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부처별 문제는 부처에서 해결하지 서로 넘나들지 못한다. 점진적인 수정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비선형적이고 적응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복잡계 사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복잡계 사고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의 작은 충격이 어느 순간에 누적되어 있다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나비 효과를 보이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이 갑자기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러운 그러한 폭발적인 그러한 무너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오늘 제가 SOC 자기조직화 임계성이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항상 확률적이고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용인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들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고 동시에 폭발하는 경향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한 이 서로 얽힘의 문제는 오늘은 제가 양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의 그러한 복잡계적인 사고를 결국은 양자역학의 기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자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굉장히 패러렐하게 단번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양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응용 가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들은 어떤 경우에는 임계점에서 많이 벗어나서 동작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던지는 그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임계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나들면서 동작할 수가 있어요.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사회는 급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음. 첫 번째 이론은 상전이와 퍼콜레이션 이론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넥스트.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리학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들어본 게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즉 여러분이 여기 물컵에다가 이러한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는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는 상태로 가지 이런 상태에서 저절로 반대로 오지 않습니다. 즉 에러 오브 타임이 존재해서 현상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게 무질서가 더 높은 상태인데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인 상태로 저절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말하는데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언어를 바꿔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자유에너지, 프리에너지를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프리에너지를 바꾸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그러한 것은 이 프리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리에너지의 모양을 보면은 시스템의 에너지, 내부적인 에너지 마이너스 T는 온도이고 S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 T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얘가 증가하면 E가 어떻든 간에 F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은 저절로 이러한 프리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방향이 이 말하고 동등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러한 프리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얼려보십시오. 시스템을 얼리게 되면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선호하는 이러한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선호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순간에 질서가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바뀌는 순간을 갖다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상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러면은 수식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수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석을 갖고 자석,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는 자석이 있는데, 그런 자석을 갖다가 우리가 강자성이라 그래요. 강자성. 근데 많은 물질들은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상자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온도를 갖다가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얼리게 되면 저절로 그 자성이 생기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질서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질서 변수가 무질서한 상태에서는 0이다가 임계 온도를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1차원 같으면 스핀들이 이렇게 업다운 무질서하게 있게 되면 자성이 없어요.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면서 스스로 질서가 생기죠.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상전이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이런 임계 온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물리 현상은 다양한 성질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대칭성을 깬다거나, 여기의 대칭성과 여기의 대칭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깨지게 되고, 이 임계 온도 근처에서만 이러한 물리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발산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민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계점 근처에서는 작은 변화, 여기 델타 H가 작은 변화인데, 작은 변화가 델타 M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초민감성이 생겨서 물리량들이 폭증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왜 발생하냐면 서로 이런 스핀들이, 지금 예전에는 얘가 저 멀리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 갑자기 저 멀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스핀들하고도 내가 상관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존에는 무질서하게 여론을 형성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인천에 살고 있는 저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간접적인 인터랙션을 해서 여론이 같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거나 매우 흡사한 현상들이 이러한 물리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음. 그런데 바로 전에 봤던 그러한 상전이,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상전이에서는 이런 질서 변수가 온도를 바꾸면은 이렇게 가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바뀝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상전이를 갖다가 우리는 연속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상전이 이론 중에는 시스템이 이렇게 질서 변수가 온도를 낮추면은 질서 변수 0이다가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불연속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연속 상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끓이면 100도씨에서 갑자기 수증기가 되죠. 그럴 때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불연속 상전인데, 이런 상전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리량들이 발산하고 하는 현상은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불연속 상전에서는 상황이 갑자기 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추가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잡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이 끓기 직전에는 에너지는 들어가는데 온도 변화는 안 생기는, 그것은 물이라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 열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열이 더 필요한 그러한 잠재적인 열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잡열이 필요한 상태를 가지면서 전이하는 불연속적인 상전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런 불연속적인 상전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히스테리시스, 이력,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그런 상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석 같은 경우를 갖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서 자석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자석이 안 됩니다. 0입니다. 0.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올리면은 이렇게 자석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자화율이 있다는 건 자석이 되는 겁니다.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끄면 조금씩 꺼가면은 이쪽 경로를 따라서 가요. 또 올리면은 이쪽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요 증가시킬 때하고 줄일 때의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 이 행정학이나 사회 현상에서 그런 경로 의존성을 가지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불연속적인 상전이는 상당히 경로 우전성을 가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리고 이러한 상전 이론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은 온도를 조절했는데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지도 않고 연결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상전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상전이 중에 이러한 퍼콜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콜레이션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커피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갈아서 필터에다가 걸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피에다가 커피 빈을 갈아서 넣고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어떻게 되죠? 상단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 컵까지 퍼콜레이트 돼서 여과가 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커피 여과 장치에는 이미 퍼콜레이션 되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바둑판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십시오. 바둑판에 그 이웃에 있는 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할 텐데, 연결할 때에 확률을 주는 것입니다. 확률이 빵이면은 연결선을 안 줄 테니까 점만 있겠죠, 점만. 근데 연결선 확률을 만약에 0.1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 연결 가능한 것 중에서 20%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확률이 1이면 어떻게 되죠? 100%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바둑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결 확률을 조금씩 늘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P 무한대라는 게 아까 말한 커피 필터에 퍼콜레이션 채널이 형성되는 최초의 확률입니다. PC가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이 채널이 연결되는 채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되죠. 따라가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 따라가면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퍼콜레이션 채널이 최초로 생기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퍼콜레이션 스레숄드 혹은 퍼콜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임계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구조적인 상전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전체를 관통하는 채널이 없다가 전체를 관통하는 채널이 최초로 생기는 상태가 이러한 점유 확률에서 조절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점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현상이나 행정현상에는 저절로 사회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예에서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포콜레이션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시간이 관계상 다음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얘기하는 게 n분의 1로 예산을 갖다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n분의 1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 인프라를 구축할 텐데, 인프라의 유지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프라 유지율이 95%다. 그러면은 인프라들이 어떻게 해요?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미 잘 연결되어 있는 망을 형성하니까 지방 소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인프라 유지율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을 지나게 되면 마침내 인프라들이 분절되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우리가 퍼콜레이션의 그러한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프라 유지율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점유 확률하고 빗대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퍼콜레이션 이론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행정학의 어떤 함의로 끄집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 소멸에서 이러한 학교 폐쇄라든가 병원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인프라들이 단절되는 퍼콜레이션 스레숄드를 갖다가 지날 텐데, 그렇게 되면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해서 여기를 지나지 않도록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걸 해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행정학자들의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하는 건 저는 과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학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넥스트. 자, 그래서 제가 상전이와 퍼콜레이션 이론이 다 상전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학 복잡계적인 대상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론을 갖다가 비록 사회현상이나 행정학 이론에다가 하고 전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러한 사회 행정에다가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조직화 임계성, 영어로는 셀프 오거나이즈드 크리티컬리티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모래를 갖다가 만약에 알갱이를 모래성을 쌓을 때 확 떨어뜨리지 말고 알을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침내 모래가 무너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래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갑자기 모래가 콜랩스가 됩니다. 대규모 모래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래를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어느 순간에 콜랩스 되는 그런 상태에 발생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갖다 설명하는 이론을 갖다 물리학자들이 1987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자기조직화 임계성이라는 그런 이론인데, 모래더미처럼 이렇게 어떤 입력을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하면 그런 입력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가지고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기조직 임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축적 시간과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 사이에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붕괴는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사회적인 붕괴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붕괴는, 오늘 지금 코스피가 올라갔나요? 코스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단선적인 사고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장기간 걸리잖아요. 지금 1년, 2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 전을 생각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코스피라든가 이런 주식시장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성이 무너지기 직전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임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단시간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붕괴가 형성되는 것이죠.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동력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은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계 현상, 상전 현상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석이 상전이가 되는 것은 제가 뭘 조절했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살살살 낮추면서 조절했기 때문에 온도 같은 걸 갖다 저희가 컨트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조직화 임계성에서는 제가 컨트롤하는 파라미터를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시점을 알고 있으면은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면 되거든요. 옵션을 사면 됩니다. 떨어지는 풋 옵션을 사면은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몰라요. 어떤 것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파라미터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그 히든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히든 변수의 컨트롤 파라미터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온도와 같은 그것이 이 임계점을 넘나들도록 동력학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여전히 임계점 근처에서 동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자기조직화 임계성이고, 제가 그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모래더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저희 복잡계 연구에서 한동안 30년 동안 연구됐던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행정학 하시는 분들 생소한 그런 개념이라서 오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이루다가 갑작스럽게 붕괴를 하기 때문에 단속 평형, punctuated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진화학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상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캄해요. 붕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붕괴가 일어나고 그런 punctuated equilibrium,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punctuated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상전이기 때문에 이런 역함수 법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기 분포하고 다른 그러한 분포 함수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러한 임계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조직을 예를 들면은 여유를 제거하는 거예요.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여유를 제거하는 순간
이 스트레스의 축적을 증폭시키고 스스로 시스템이 불안정성을 갖다 스스로 촉발하도록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조직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할 때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모든 여유를 빼앗게 되면 더 빠르게 급전직하로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러한 멱함수 법칙을 분포함수가 이런 발생 빈도가 이런 식으로 멱함수 법칙을 따르게 되면 두꺼운 꼬리를 갖게 되고 두꺼운 꼬리를 분포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과 분산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실종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의 숨겨진 패턴이라는 이런 책을 작년에 썼었는데 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가정했던 정규 분포에서 25 시그마 사건은 10의 마이너스 100승 확률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꺼운 꼬리를 가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25 시그마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태원 참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이런 예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참사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 네, 그래서 이런 임계 상태로 갈 때는 이런 임계 느려짐 현상이 또 있어서 이게 일종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외부 충격에서 회복되는 데 걸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포착하면 우리가 위험 구간에 들어왔구나, 분산이 증가한다거나 자기 상관성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시스템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 방법론으로 고차원 상호작용으로 가볼 텐데 다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 소셜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인터넷도 있을 거고 오만간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네트워크는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은 노드와 링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노드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하고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알면은 암의 관계를 1과 2번을 안다. 1과 3번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은 2번하고 아니까 연결선이 2개 되겠네요. 얘는 연결선이 3개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면은 예전에 물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공부했던 그러한 네트워크들은 이런 질서정연한 규칙적인 네트워크, 아까 말한 바둑판 같은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무질서한 네트워크. 이 PK가 이제 아까 연결 선순의 분포함수인데 분포함수 속에 포화성 분포를 가지는 그런 거. 이런 거는 델타 함수죠. 델타 함수. 여기는 이제 셋이지만 만약에 이게 주기 경계 조건을 쓰게 되면 모든 사람이 4명만 이웃에 있는 그런 분포함수를 갖습니다. 이런 스몰 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포화성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낸 많은 네트워크들이 인터넷 같은 거죠. 여러분의 웹페이지 같은 거 이런 네트워크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상전 이론에서 봤던 멱함수, 거듭 제거 법칙이 저절로 분포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터운 꼬리를 긴 꼬리, 롱테일, 팻테일을 가지게 되면서 혹은 헤비테일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초허브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나타나는 것이죠. 초허브가 나타나는 순간 이런 것들이 허브인데 이 허브가 망가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컬랩스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술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이러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다음.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망은 이렇게 가우시안이나 포화성 분포의 그러한 분포함수 망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멱함수 법칙, 척도가 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허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복잡계과학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썼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인데 뭐 이런 단백질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인터넷의 연결망, 2010년에 지금 이 트위터 네트워크인데 X를 분석한 걸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여론이 돼서 이때에 이걸 분석하신 분들은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걸 예측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수도권 집중 악화적인 퍼콜레이션 이런가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인프라 네트워크라든가 물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분절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함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트워크를 넘어서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네트워크는 노드와 노드가 1대1로 결합되는 페어와이즈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였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3차 상호작용을 해요. 오늘 제 의견을 들으신 분들은 저하고 고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광국 교수님하고 신투식 교수님이 저하고 만약에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제 의견을 설득이 됐으면은 세 사람이 삼각형의 상호작용을 해서 3차 상호작용을 한 겁니다. 아까는 1대1로 상호작용을 했는데 이런 3차, 고차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4명 이상의 집단적인 어떤 의견을 형성하게 되면 4차 상호작용을 해서 의견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제 의견은 설득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안 되죠. 상호작용을 했지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이 단순한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이 아니고 하이 오더, 고차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사회 시스템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생물학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생태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인터넷이나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고차원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 네트워크 연구에서 발견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 오더 인터랙션인데 그게 이제 우리 시민사회 이런 정책 거버넌스라든가 4차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이러한 하이 오더 인터랙션 이런 걸 고려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세 개의 부처가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3차 상호작용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폭염을 갈 때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부, 기후부,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업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난제를 갖다가 3차 상호작용을 해야죠. 예전처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차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고차 상호작용을 고려한 네트워크 위에서의 그러한 정책적 함의를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학에다가 던질 패러다임은 넥스트. 뭐 이런 시스템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개의 그러한 하이 오더 인터랙션 할 때는 우리가 단선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런 피드백 루프의 인과지도를 그려서 이런 피드백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차 상호작용을 찾는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그려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정학적으로 고차 상호작용을 찾고 넥스트.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런 통제자의 입장에서 설계자의 입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계 과학이 던지는 그러한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은 임계 상태에 존재하는 자기조직화 임계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특히나 불연속 상전이를 보이는 그런 행정적 사각지대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이러한 스케일 프리라든가 퍼콜레이션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리스크라든가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고차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행정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4대 정책 제언이 임계점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런 압축도시 전략을 어떻게 퍼콜레이션 이론을 통해서 임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임계 감속 아까 그런 걸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 개입을 하게 되면 임계 감속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플렉스는 아까 고차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행정학적인 함의를 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제가 던져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다음.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인데 바탕화면에 있죠. 요거 맞습니까? 요거 아니에요. 균열 요거구나. 균열의 존재론. 예. 이렇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규장각에서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저희 양자인식 연구단에서 제가 한번 균열의 존재론에 입각해서 양자역학하고 양자생물학하고 이제 불교 철학하고 이제 동양 사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김상민 선생님, 그다음에 박광국 교수님, 신충식 교수님, 이중원 교수님, 안상현 선생님이 피드백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 토론 내용에 기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신 다음에 좀 비판할 점이나 지적해 주실 점을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PPT 준비를 못해서요,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행정학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피상적인 이제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배버적인 그런 접근법의 그러한 이제 부분이 확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확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데 비해서 AI 쪽 요즘 문명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확정성에 기반해서 완전성을 모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고 예측 불가능성이 많고 이 사건과 저 사건은 연결된 것도 많고 그래서 비분리성이 일단 기본적인 거고 행정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또 쫓다 보면은 중요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나 시민들하고 인터랙션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이런 사유가 만약 이게 불교 철학에서 원효를 제가 전공했는데요. 원효가 말하는 화쟁 사상이나 다원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사고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에서의 이제 양자 행정학하고 연결시키면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 실무가 이제 설레답습하는 게 좀 많고 정밀화를 강요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정책이 이제 뭐 법령이나 예산이나 KPI 같은 기표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시민의 삶이나 체감되는 거라든가 관계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는 그런 기 측면 시니피에라고 하죠. 시니피앙은 많은데 시니피에는 이제 많이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락강의 표현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이제 행정 사례가 많지 않나라는 게 문제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발표문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 세 가지 주장인데요. 첫 번째는 비분리적인 전체성으로서 이제 행정학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 전제는 양자 얽힘의 그런 하고 이제 벨 부등식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정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각했던 중요한 논문이 벨 부등식이 어떤 쪽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숨은 변수는 없다, 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벨 부등식 위반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바라드 같은 학자들이 말할 때 그 부분은 전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관계가 있고 관계 속에서 각각의 독립적인 실제가 서로 상호관계하면서 연결되는 것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소급적 의미 구성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뭐냐면 휠러라는 사람이 이제
선택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중 슬릿 실험을 갖다가 할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딱 이게 붕괴가 되면서 이게 입자로 나타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딱 파동의 그런 평면이 전체적으로 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러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다 아시겠지만 휠러가 그러면은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달하기 직전에 관찰자가 이거를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잖아요. 그것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순간을 다시 반복하듯이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책 결정자가 어떤 입안을 갖다 하겠다는 의식만 하더라도 실제 그 사건의 내용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휠러의 지연된 선택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락강이라는 사람하고 라프랑슈라는 사람이 프로이드 이후에 이게 사후성이라고 그래서 사건의 의미는 발생 시기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외상이라든가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의미가 조합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 그걸 사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던 어떤 어린 여성이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기분 나쁜 것만 있다가 14살 때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것이 소급적으로 사후적으로 재구성이 되면서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후속 맥락에서 소급적으로 형성되고 의미가 새로 부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의미 부여라든가 새롭게 재해석을 한다든가 그 전에 뭐 김영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데 뭐 해외에 저거 하는 건 처음에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새롭게 해석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부여가 되듯이 네,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는 비분리적 전체성, 둘째는 지금 소급적 의미 구성이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 보증자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베버나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볼 때는 최고의 신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해겔 같은 경우도 그 경찰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행정 관료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받쳐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정된 사항은 일단은 그 굉장히 최종적인 신급을 갖게 되는 그렇게 물론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락강 같은 경우는 대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최종적인 신급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생성의 철학입니다. 이게 화이트헤드의 철학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이제 락강의 그런 분석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불교 철학에서 원효를 보면요. 화쟁 같은 경우도 어떤 독립적인 자성을 가진 실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효도. 그래서 어쨌든 원효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규정을 하는 순간 이미 대화는 끝나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이제 각각의 조건을 살펴서 그 조건을 성찰을 해서 거기에 차이를 보고 그 차이 속에서 공통의 의미를 발견해서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이 이제 화쟁이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공통의 그런 사유라는 게 뭐냐? 이거를 뽑아내는 것이 행정가들의 임무겠죠. 저는 행정학 전공자는 아니니까 전문가들께서 이제 들어보시고 나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균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결핍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완전성을 전제하는 결핍이 아니고요. 그냥 균열 자체가 행정의 결함이 아니라 행정이 작동하는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쟁이 마치 균열을 메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항해하는 동아시아의 메타 방법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이제 양자 화쟁 행정학은 그 행정학의 그러한 이제 그 균열의 사유, 결핍의 사유 이런 걸 갖다가 조정을 했을 때 원효의 그런 개합론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조건들을 다 펼쳐서 다 성찰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합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붕괴죠. 바라드가 말하는 절단.
결국은 그때 결정되는 그런 행위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공통의 의미를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생각한 거는 비록 양자역학의 형식론을 가져와서 행정 현상에 적용을 그대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은유나 논증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려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 차원으로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해석과 행정학적 적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름 붙여본 거는 양자 화쟁 행정학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존재론적으로는 이게 완성이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결여로 돼 있다. 우주 자체는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자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빈 공간 중에 아주 조그만 별 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서로 연결하는 내용을 아까 복잡계 이론으로 설명을 참 잘 들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이거를 양자역학을 볼 것이냐, 인식론적으로 볼 것이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 논문을 쓸 때 이중원 교수님께서 이제 양자 인식론적인 측면을 보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충식 교수님은 이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박광국 교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현대 관료제의 5가지 병리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쿠퍼의 책임 있는 행정인이라든가 위트머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이론이라든가 트레비노의 그런 레스트나 존스 그런 모형들이 양자 화쟁 행정학의 실천적인 행정윤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박광국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단은 그 균열의 존재론을 갖다가 관료제, 현대 관료제에다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단은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균열을 메우려는 충동이 현대 그 한국의 행정학에도 많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봉합된 체계가 아니라 봉합되지 않은 균열을 조건으로 보존하는 체계가 새로운 것을 산출한다라는 건데 이것하고 해서 탈관료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료제의 안정성과 법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내부의 결여나 부족한 점을 문제 삼거나 뭐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새로운 설계의 요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광국 교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균열의 존재론이 정식화한 이 명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양자 얽힙에서 본 것처럼 다 비분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고 소급적으로 의미 구성이 되고 궁극적인 보증자가 이제 부재된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것처럼 관료제에서도 이제 이런 균열을 메우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또 반대로 탈관료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자의 결여를 동력으로 해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식으로 해서 실체론의 조직관과 다른 그런 사고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관료제의 증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직위나 뭐 나는 실장이, 나는 부장이다, 나는 국장이다, 나는 과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정통부에서 그런 거 없애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정적인 실체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보고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처간 사일로 현상이 공고화되는 그걸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자성이 있다. 저 사람은 이제 국장님이야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는 건데 반대적으로 이제 양자 화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관계적인 조직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단위를 관계방의 그런 노드로서 아까 복잡기 이론에서 말하는 것 노드로서 보고 노드와 엣지의 관계로 봐서 그 노드하고 엣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그 망이 있든 세 가지 망이 있든 관계적으로의 그 속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매트릭스 거버넌스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제일 맞다. 그래서 사전 확정 규칙이나 절차에 의존해서 정책의 의미 사후 변동을 결함으로 간주하고 사후에 그런 결정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오류다, 심할서 써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동적인 그런 적응적인 거버넌스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후성을 설계한 인식론적인 근거로 채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정책 샌드박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리빙 랩을 갖다 표준화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정책 샌드박스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적응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아예 그거를 못 박는 거예요. 정책 설계를 할 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최종 권위가 불확실성을 봉합한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심한 나라가 북한이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런 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책임 회피를 하거나 형식주의가 많은데 보증자는 부재하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을 아주 공개하는 규제 영향 분석이라든가 설명 가능성 요건을 다 명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위트머가 말하는 이제 그러한 걸 갖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간관은 주로 배버적인 인간관이 기계론적인 인간관이라면 공무원을 규칙 처리기로 보는 거죠. 재량이라든가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인 안정감, 뭐 이런 걸 갖다가 갖췄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삼는데 만약 그게 문제가 결여가 됐다면 이 반대로 여기는 이제 체화된 공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짝지음에 기반한 학습 조직하고 의미 생성자 모델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환원주의적인 성과 평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창발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레이션을 써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복잡계에 기반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력적인 의미 생성의 다층 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교 철학에서는 삼성설이라고 하는 게 유식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거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서 다 자성을 가진 것이다. 고착적인 그런 측면으로 기계론적인 인간관으로 보는 게 변계 소집성이고요. 그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보는 걸 의탁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탁이적인 인간관이 양자 화생 행정학에 좀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의탁이의 목적은 뭐냐? 의탁이적인 통찰을 통해서 진여를 보는 거거든요. 그 진여라고 하는 게 원성실성입니다. 그 차이들이 서로의 조건이 돼서 빚어내는 온전한 실상을 제도 속에서 구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 화생 행정학에서 어떻게 변계 소집적인 고착을 관료들의 고착을 의탁이적인 인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결제 양식이나 평가 체계나 회의 구조 같은 걸로 제도화 잘 절차로 각인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번역이거든요.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번역입니다. 그다음에 화쟁 연기 사유는 이제 첫 번째는 박태원 교수님의 울산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퇴직하셔서 인제대로 가셨는데요. 교수님의 이제 문식별 다시 말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일심이라고 하는 공통의 의미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면 교육으로 비유를 치면 전인 교육이 하나의 공통의 의미가 있잖아요. 난 좌파다, 난 우파다는 다르지만 견해는 다르지만 그 좌파다, 우파다가 하는 걸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이 있고 이걸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이걸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을 식별하는 겁니다. 문을 식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견해에도 절대적인 타당성을 주지 않는 거죠. 이재명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제를 보는 거죠. 과제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실 같은 경우는 그 문을 효율성을 위주로 보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는 아니면 환경청이라든가 그러면 얼마나 환경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느냐를 볼 거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 정책실의에서는 이제 뭐 형평성을 볼 거고 감사실에서는 합법성을 볼 거고 민원실에서는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를 하는 체감적으로 보느냐 체감성을 볼 거고 그걸 이제 문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이 일리는 있지만 다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문으로 다른 문을 환원하려는 시도는 화쟁이 아니라 폭력이고 화쟁은 조건적인 타당성들의 포섭을 통해서 더 좋은 차이로 이행하는 이제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레즈의 잠재성과 현실성의 구조나 원효가 말하는 일심이 어떻게 차이를 통해서 화쟁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비슷한 현실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자 중첩의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붕괴를 통해서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입자로서 나타나는 양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그거를 현실태, 가능태라고 그랬고 바라드는 내부작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 특징이 뭐냐면 차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동일성은 그 일시적인 효과고 내부작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각각의 실제가 정해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화쟁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롤스나 드워킨이나 뭐 자유주의적인 다원주의도 있고 뭐 테일러나 왈서나 이런 공동체주의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계나 절차적 중립은 이제 약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내부 억압은 공동체 내에서는 굉장히 잘 보호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억압은 은폐하는 면이 있고요. 라쿨라우나 무페 같은 에고니즘 같은 경우는 적대를 경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주의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점은 좋지만 연기적 사유를 통한 이제 경합 너머에 있는 공동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미 창조 같은 건 약하고요. 하버마스에 이제 저 하버마스한테 배웠는데 시민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 상황의 무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적 지혜는 좀 부족하거든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로티나 기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적인 유해를 이제 하는 완화된 상대주의를 하는 장면은 좋은데 조건 인과적인 성찰을 통해서 차이를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화쟁다원주의는 평가 가능한 차이와 평가 불가능한 차이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우리가 락강이 말하는 소타자라고 하는 시간이 별로 없군요. 네, 그런 거는 이 선택 불가능한 자연적 차이고요. 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견해나 신념이나 이런 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 조건에 따라서 영향력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평가 가능한 차이입니다. 네, 그런 두 가지 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설계를 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한상현 교수님이 그때 피드백을 해주실 때 과정 관계론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엔 퍼스에서 화이트헤드를 거쳐서 웬트로 이어지는 그 계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양자 존재론이라고 하잖아요. 웬트는 이제 뇌과학까지 하면서 범심론까지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시간상 그 얘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양자 화쟁 행정학의 골격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요. 먼저 박태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배만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간의 인지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그 전체적인 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C배만이라는 거는 그다음에가 이제 그 이중원 교수님은 아까 말하는 양자 결정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하셨는데 저희한테 논문을 먼저 주셨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식론적인 그 정초를 이렇게 하셨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네 가지 공리를 이제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 출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자나 대안이나 결과는 사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정 장치, 법령이나 서식이나 회의 구조나 이런 거와의 내부 작용 속에서 실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호의 현상 개념이나 바라드의 그런 행위적 실제론 여기에 입각해서 본 거고요. 두 번째 공리는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보성의 위치에 따라서 보호의 상보성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처럼 그 원효의 그 개합 논리도 일심 이문에 따라서 상보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화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문서의 정밀화한 변수로서 불확정으로 남긴 변수를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사후 소급의 원리를 행정학에 영역시켰을 때는 이제 아까 말한 물리학에서 휠러의 그런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든가 측정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든가 이걸 코엔 스페커 정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원효의 개합 운동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서요. 정책 문서를 이제 행정가들이 입안을 할 때는 최종 답안이 아니라 재서술 가능한 진폭으로 앰플리튜드로 작성을 하고 장기적인 그 사후 리뷰가 지도화되는 이런 북유럽 스타일의 그런 사후 소급의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얽힘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의 결정은 다른 부처하고 다 시민하고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임의 초점이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장치와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세하게 제가 뒤에 몇 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쟁 연산자라고 표현했는데 먼저 개는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의 초반에 섣부른 결론을 미리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합은 결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완전히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이 아니라 무한 진폭을 유지시키는 거를 덕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붕괴시킬 건가를 명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통은 지금까지 상충하는 여러 입장을 다 완전한 파이널한 결정이 없었잖아요. 이거를 환원 없이 양립시켜서 결제 문서에 병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해는 부처 간, 직급 간, 인간 간, 그런 행위소 간 그런 번역 마찰을 줄이는 방안이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합의를 하면서 원리와 실무가 분리되지 않는 이제 그런 방안이 지금 말한 그 방안이고요. 그럼 5단계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갖다가 정합하면 첫 번째 사항은 진폭 매핑이라고 해서 대안을 확률 가중치가 아니라 진폭의 공간으로 매핑을 하고
절단은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측정 장치가 어떤 대안을 가시화하거나 비과시화하는지 메타 분석을 하고요. 상보성 검토를 이제 선택지의 환원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화쟁적 측정은 어떻게 그런 절단이 진폭을 붕괴시켰고 미래의 재서술을 열어두었는지를 명시하는 거고요. 사후 소급 보존은 결정된 문서를 재서술 가능한 진폭으로 남기는 리뷰 입력값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일상은 첫 번째 건 진폭 매핑은 레스트의 윤리적 지각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절단 후보 식별은 이제 시작은 바라드에서 아이디어가 온 거지만 트레비노의 상황 변수 모델에서 온 거고요. 3상에서 상보성 검토는 규범적 기준, 그다음에 4상은 판단과 선택의 절단 방식, 5상은 이제 결정 이후에 도덕적 해석 갱신하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위트머가 정리했듯이 윤리적인 의사 결정은 이제 규범적 접근하고 행태주의적 접근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그 실제 결정은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보상 구조라든가 역할 기대라든가 정보 필터링에 따라서 매개된다는 점. 한 사람의 인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신급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건 고립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장치, 정서, 서사, 조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 과정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를 모델화한 게 인식론적으로 모델화한 게 이중원 교수님의 QDT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자 결정 이론인데요.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중원 교수님이 기회가 되면 발표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그 적용할 때 화쟁하고 비슷하거든요. 방식이 양자 결정 이론에서 한국 행정 사례 적용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중원 교수님의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관료제를 보면은 뉴턴 조직으로 볼 게 아니라 양자적 조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하르의 전통적인 관료 조직 비판을 가지고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관료들한테 과실을 안 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정책을 위반을 해라 하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가 있어서 소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원 교수님이 제시하듯이 현행 유지하는 위반을 채택하는 걸 파이 1이라고 그러고 적극적 결정을 하는 걸 파이 2라고 했을 때 적극 행정 대상 사안은 실제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되기 때문에 이 4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Q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그거를 선택을 갖다 안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4분의 1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두려움으로 끌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느냐 그 차원을 보는 게 F는 효율을 보는 거고요. Q는 아까 말하는 두려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서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면책이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력인자라고 하는 간섭항에 대해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자 결정 모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고전적인 구조를 정량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 화쟁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회통적 사유로서 관료들이 윤리적이면서 다원주의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안 지면서 전체적으로 장치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중원 교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양자결정 이론이 한국 행정 사례를 적용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료제 얘기가 있었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부처 합동 TF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가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광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처의 하나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 통합 심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 합동 심사 창구가 만들어지고 왜냐하면은 정통부에서 먼저 결정하는 거냐 하는 거와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거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런 바뀌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 A가 정통부고 B가 환경부면 정통부에서 결정한 내용은 효율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로 가면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거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A하고 B를 곱했을 때 똑같아지는 거랑 고전적인 물리학이랑 달라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심사를 하고 사전 영향 평가 통합 매트릭스가 그 제도의 형식이라는 건데 유럽에서 하는 방식이죠.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는 심의를 할 때도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심사 그걸 할 때 9분이 결정을 하지만 결국은 유럽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규제 샌드박스로서 서로의 눈치도 안 보고 로비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모호성도 회피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호성의 역설이 엘스버그 역설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AI 행정을 갖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임성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책임성을 너무 집중화시키는 거를 타파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이 책임 공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절단 설계 책임라는 거와 그다음에 진폭 보존 책임, 절단 투명성 책임, 그다음에가 이제 얽힘 추적 책임, 사후 소급 갱신 책임 이런 거를 쿠퍼의 책임 있는 행정인 논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상 얘기를 못해서 죄송한데 아까 말하는 그 화쟁의 개합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그다음에 장치 책임론의 가장 큰 함정은 책임이 균등 분배로 미끄러져서 권력자의 면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균등 분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상미 원장님께서 이제 지방 소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 토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 곧 생성의 원천이라는 명제에 비추면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통계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 우주의 시공간적인 붕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소멸을 결여를 통해서 생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화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지표의 결손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국가 정책에서 어떻게든 빨리 미봉책으로 결여를 성급히 봉합해온 그런 문제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락강의 정신 분석을 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정책명이나 예산 항목이나 KPI나 이런 건 기표잖아요. 근데 시민의 실제 삶이나 체감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는 기이잖아요. 그럼 기이가 부재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빔점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솜하고 이불하고 할 때 꼬맬 때 누빔점이 딱 있잖아요. 그랬을 때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런 누빔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표, 청년마을, 고향사랑 이런 기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미끄러짐을 막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캐스케이드를 막는 방법이었고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시간상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화쟁다원주의를 디지털 가버넌스로 확장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개합 모델, 회통 모델, 무해 모델 이걸 가지고 인간하고 AI 관계를 환원 불가능한 가치 충돌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가환적인 그런 측면으로 다음에 원리와 실무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비분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리빙랩, 화쟁 리빙랩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으로는 사후성의 그런 행정학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라는 게 신충식 교수님의 제안이었고요. 나중에 신 교수님한테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 다원적인 가치를 보존을 한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실론적으로 준비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동형성을 보는 것이 인과적인 동일성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엄밀성이 부족하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박광국 선생님의 양자관료제 실론을 화쟁의 연기 사유랑 균열의 존재론을 접합해서 이런 4대 공리와 6개 연산자와 5개 프로토콜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정학적인 확장 경로를 제시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한상현 교수님의 과정 관계론 계보하고 원효 화쟁의 비교 철학적인 회통 가능성을 통해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퍼나 위트머나 트레비너, 레스트, 존스의 행정이론을 접속해서 양자 화쟁 행정학을 실천적인 행정윤리로 심화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장치 있는 책임 개념을 책임 있는 행정인의 이중 구조랑 결합해서 AI 행정의 책임 공백에 이제 응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고 신충식 교수님께서 현존의 형이상학과 사후소급적인 의미 형성의 형이상학 이걸 갖다가 이제 대립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고정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계속 얽힘 속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어지면서 지방 소멸 문제나 AI 문제나 디지털 가버넌스나 이거를 사후성의 행정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고 앞으로 후속 연구로는 저희가 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 준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차례대로 처음에는 인문학적인 성찰, 두 번째는 이론적인 모델, 제가 할 분야는 좀 이론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적용할 부분은 이제 황정학 교수님께서 각각 교수님들께서 그런 마지막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하는 그 요점은 사후성과 여백의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시스템의 결 어긋남과 결 마주침이라고 하는 양자 생물학과 양자 역학에서 기본 가장 중요한 골디락스를 그 행정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이 맞다. 지금까지는 이제 결 어긋남만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온에서 이 결 어긋남을 디코헤런스를 없애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이게 중첩 상태로선 양자 컴퓨터를 돌릴 것이냐를 연구하잖아요. 이건 양극단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물을 보면요, 생물체는요 결국은 울쇠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그 염색체 복제하는 과정, AGCT의 변화 과정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뇌에서 기억을 하는 모든 단계는요 다 효소가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 효소가 작용하는 거는 결 어긋남과 결 마주침이 굉장히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극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백으로서 항해의 매질로 삼든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공간의 여백 속에서 어떻게 그 입자성을 서로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행정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한 30년 가까이 사회를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사회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학자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물리학자, 철학자, 뭐 AI 학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벌써 다 생소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중간에 커팅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그 우리 두 분 발제자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요. 김태수 교수님 논문은 지금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마다 두 번씩 우리가 추메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디어만 내시면은 요새 우리 자연과학은 보면은 뭐 논문 하나에 30명씩 막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과학도 뭔가 좀 이제는 이 좀 파격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화두를 좀 던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벌써 두 분 발표가 우리가 실제 이 시간 타이밍을 다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은 뭐냐면은 이 다음 세션이 또 이 방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발표 시간을 무지 줄이겠습니다. 무지 줄이고 또 우리 이광철 선생님도 시간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좀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제가 보면은 현재 4분 토론자가 있는데요. 우리 김도환 교수님은 뭐 실제 저자로도 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3분이 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1, 2분 정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지금 줌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우창빈 교수님과 오수길 교수님한테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논쟁이 끝이 없을 겁니다. 한 3분 내지 4분 정도 두 분한테는 제가 특별히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창빈 교수님부터 먼저 좀 토론해 주시죠. 예, 저는 강원대학교 우창빈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릴 게 사실은 많지 않고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쓴 논문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였는데 그게 복잡계랑 관련이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복잡계 쪽은 사실은 정책학 쪽에서 많이 이제 바로우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걸 시도를 많이 해왔고, 범가트너 존스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펑츄에이티드 이퀄리브럼 티어리 같은 것들을 정책학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자역학하고 복잡계 이 논의가 약간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뭐 제가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뭐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미시에서의 현상하고 거시의 현상이 같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그게 결 어긋남이라든가 혹은 붕괴, 컬랩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보다는 인식론적으로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 레토릭 은유로서의 그 우리가 행정 현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온탈로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랙티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모르는 입장에서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층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을 그 복잡계가 잘 현상을 잘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중시하는 코셀러티는 아니고 디스크립티브하게 그걸 잘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 적용할 것이 많이 있고 양자역학에서의 층위는 사실은 좀 미시적인 측면이고 의사 결정이나 혹은 의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AI 관련해서 제가 연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의 복잡계하고 양자적인 거 두 가지가 다른 층위에서 또 존재론과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같이 또 결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양자의 세계는 아주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우리가 아는 고전역학은 굉장히 거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냐 하는 그 부분은 아까 레토릭이라든지 그죠? 좀 인식론 또는 은유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하냐는 그런 아마 취지의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고요. 그래도 오수길 교수님 철학을 하시니까 한 4분 정도.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복잡계든 아니면 뭐 양자역학이든 간에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원효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 현상도 그렇더라 이렇게 이제 그냥 빗대는 게 아니고 우리 관점이 바뀌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김태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행정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제 행위적 실제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적 실제론이 주체, 객체, 뭐 나, 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개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아니라 내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가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행정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관료제 방식은 이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난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책을 펴는데 정책 대상을 대상화시켜 가지고 나와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현장 속에서 서로 변할 수 있는데 예산과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뭐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실제 또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도 구조가 먼저냐 행위자가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적 실제론 관점에서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교수님께서 기표는 늘지만 기는 뭐
이 만나지 못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의식만 변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공무원 교육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맥락 속에서 보면은 윌다브스키가 정책 집행론을 1972년에 쓸 때 워싱턴에서 결정한 게 왜 오클랜드에서 엉망이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그 행위 속에서 내적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보면 그런 그러니까 연결 지점들이 다 있지 않을까. 균열은 행정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행정사정과 방법론 연구에서 계속 차이의 행정학 얘기한 것처럼 차이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러니까 행정 방식은 공리주의로 해서 그럼 답이 정해져 있다 내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51대 49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를 더 야기시키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화쟁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럼 다툼을 화합시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쓸 거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쓸 거냐라고 할 때도 개발이라고 하면은 지구를 계속 열어 가지고 꺼낸다,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발전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경제, 사회, 환경의 여러 측면들을 그러니까 널어놓고 전체를 보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런 맥락도 화쟁 사상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면서 그 속에 균열들을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 속에서 공동의 목표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절 현상을 얘기하는 것 역시도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것 자체로도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뭘 알겠어 이게 아니라 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것들이 중첩을 하든 회절 현상을 겪든 간에 이 난제에 대한 전혀 다른 해결책들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들을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수일 교수님은 뭐 이제 내공이 진짜 4분 안에 할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예, 제가 보니까 한 30년간 지금 사상 방법론 연구에 또 계속 관여를 하시고 그 굉장히 아마 그 양자 이론하고 상당히 연결을 해서 잘 그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행정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을 대상화하잖아요. 객체화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양자에서 말하는 소위 얽힘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얽혀 있는데 어디 그걸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간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 왜 무서우냐면은 양자 컴퓨팅이 계산을 할 때 안 맞는 거는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딱 맞는 거는 정답을 딱 내거든요. 그냥 그게 뭐냐면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결이 맞으면은 정폭을 시켜버리고 결이 안 맞으면 상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알파폴드가 그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것도 순식간에 그걸 상쇄해서 찾아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도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이제 발전되면은 거시세와 미시세가 상당히 이제는 모호해지는 경기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미 박사님하고 저기 김노한 교수님은 어차피 발표자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발표자가 또 자기 발표를 논쟁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니까 한 1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복잡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물리학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 쪽에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잡계로 노벨상 받은 게 지구의 기후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그 파리 기후 협정 10주년 되는 그런 의미 깊은 해였는데
2015년에는 1.5도씨 제한이 2042년이면 도달할 거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최근에는 3년 후 29년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의 원고에는 고차적인 상호작용, 그 하이어 오더 하이어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 195개국이 이행했는데도 이것이 실패를 하면 그러면 이 난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럼 지구가 금성처럼 되니까 다행성으로 이주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방 소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균형 발전에서 필수 조건이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5국 3특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5국 3특 전략조차도 수도권 집중과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소 생활 단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심점, 원심력을 가진 읍면자치를 52년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거를 임계치가 도달하기 전에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인구 소멸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는 24년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세대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면서 그 무머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무머레이션은 새가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 리더 없이 개별 행동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인구 문제도 저는 인구 소멸 문제도 이 무머레이션이 아닌가. 그랬을 때 가장 이게 좀 어렵겠다. 국가적 난제라고 보고 마지막은 하나는 최근 그 투표용지 부족도 이 복잡계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행위자가 왜냐하면 복잡계에서 원자라든지 단백질 유전자, 동물,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이 투표용지도 생명은 없지만 그것의 행위자,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뭉뚱그려서 중요한 말씀하시고 우리 다음 주미할 때 요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오늘은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요 토론 하나 더 듣고 자 우리 김도환 교수님은 우리 김태수 교수님 논문에서 짧게 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양자 화쟁 정책학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용보다는 그 이론을 그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뭐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지금 짧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노골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랑 하쟁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이론을 만드시는데 제가 이론을 만드는 것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질적인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형이하학적이고 하쟁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아주 이질적인 두 영역을 하나로 결합한다는 시도는 상당히 도전적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위험성이 곳곳에 좀 나타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보면 균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균열이 존재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가 작동하는 조건이라는 명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제 자체가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균열이 뭔지, 존재의 결핍이 뭔지, 작동이 뭔지 이게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명제를 잡아놓으면 이 명제를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학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어라고 그러면 제가 물리학자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용어와 그다음에 용어의 설명이 있어야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논중 중에서 첫 번째 논중이 제가 이제 물리학만 관련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비분리적 전책성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양자 얽힘과 벨 부등식 입안에서 보여주었듯이 부부는 전체에 앞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가 실체에 선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양자 얽힘과 부등식 위반이 부부는 전체에 앞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가 실체에 선행한다는 이 두 개의 전후관계,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를 두 개를 붙여놓으시고 이거 여기서 보여주듯이 뒤에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을 미리 말하면 균열은 행정의 결함이 아니라 행정이 작동하는 조건이며 하쟁은 이 균열을 메우지 않고 항의하는 동아시아적 메타 방법론이다. 이게 결론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균열은 행정의 결함이 아니다. 그러면 균열이 뭐고 결함이 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쟁은 이 균열을 메우지 않고 항의하는 동아시아적 메타 방법인데 균열을 메우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도고 항의한다라는 게 어떤 의도인지 이 용어에 대한 모호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물리학자로서 슐레딩거 방정식이랑 EPR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게 뭐 부처 간 협업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는다. 그다음 슐레딩거 방정식은 결제 서식에서 풀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물리학자인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아시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게 공리잖아요. 그렇죠? 공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리 2에 보면 상보성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공리입니다. 우리가 공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공리에서부터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공리에서 보면 상보성 원리에 보면 효율성과 공평성, 신속성과 수기성, 표준어와 맞춤하는 동시 정밀화될 수 없는 상보적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에서 말하는 상보성 원리는 이러한 그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보성의 관계에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체가. 물리에서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부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프레임이 전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평성을 두 개 합쳐 놓는 것 자체가 입자와 파동에 해당되는 그 상복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불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불확정도,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어떤 변수가 갖고 있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확도도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불확정성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변수에 각각이 갖고 있는 이 변수 그 오차의 곱이 어떠한 상수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물리학적인 개념들이 나온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정학에서도 같이 하실 건데 불확정성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떨어집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어떤 변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의 그 불확실성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우리 김태수 교수님도 사실 내공이 엄청납니다. 제가 주메이드 가서 제가 한 3번 정도 강의를 듣는데 너무 제가 어려워서 제가 막 그냥 머리에 치가 날 정도인데,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닐스 보아하고 아인슈타인 논쟁도 엄청나게 몇 년을 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수 교수님하고 우리 김두한 교수님이 우리 줌 공간이 다 열려 있으니까, 또 이메일 다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걸 다 적어놔서 그걸 반박해 주시고, 또 김두한 교수님 그것도 반박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우리 양자인식 연구단 홈페이지에 다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럼 아마 굉장히 좋은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너무 죄송한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 문의 때 제가 처음부터 가능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아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2부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뺏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은 한 2, 3분 안에 굳이 답변을 안 하시고 나중에 그 주메이 할 때 다 하시면 되니까. 네, 예. 김삼민 교수님 너무 좋은 그러한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통계 물리학, 특히 이제 나비 효과 이런 부분으로 노벨 물리학상에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분이 30년 전에 한 작업이 지금 나타난 거라서 지금의 복잡계 이론과 그때의 복잡계 이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지구 온난화 현상도 당연히 복잡계이고 1.5도가 넘는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굉장히 적응적인 그런 시스템이라서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적응하듯이 생태계도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전이가 일어날 것인지 그런 거는 조금 고찰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상전이가 급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서 그건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연결성의 복원,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좀 같이 연구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지금의 그런 5급 3특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 소멸 현상이 마치 새떼처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코멘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적인 현상이 생길 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고서 개인끼리는 소통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이제 만져줘야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복잡계를 하는 사람 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행정학적인 그런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해안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투표용지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계속적인 어떤 자기 조직화하는 시스템인데 어떤 그런 조직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라는 거는 나쁜 스트레스겠죠. 그런 나쁜 스트레스들이 견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가 지금 이게 지금 어떤 탁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주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한 일부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플로아에 계신 상당 부분이 다 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3개 학문을 지금 막 넘나드니까. 그런데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 한 10년, 20년은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부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2부는 실제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특히 이제 이광철 박사 지금 과정에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요사이 많은 대학들이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과기정통부라든지. 그런데 지금 감사 때문에 엄청난 많은 대학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 지금. 그 교육부 홈페이지 다 지금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AI 감사로 아까 우리 그 한림공학 원장이 하셨죠. 그 AI 에이전트. 우리 이광철 선생님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거는 AI 감사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지금 특허 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 감사에 있어서 예방적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것도 저는 오늘 사회 보고 발표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신단장님 저를 이렇게 양쪽에 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 미리 아마 그걸 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도입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 이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프랑스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초보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우리가 아주 실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바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면 2부 토론자 지금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광철 선생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바로 좀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